변화, 가치관의 액상화, 손길령.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적응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 아버지의 직업은 은행원이었습니다. 극중 덕선이 아버지가 주변 지인에게 은행 적금 상품을 권유합니다. 지인이 군숨을 쳤죠. 은행 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자 덕선이 아버지가 이자가 떨어져서 15%밖에 못 준다며 갯느치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수신금리가 15%였습니다. 한때 직장인의 꿈이 현찰 10억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1년 이자가 1억 5천만 원이니 이자 소득세를 내도 월 800만 원은 수중에 떨어집니다.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먹고 살고도 남는 돈이에요. 말하자면 당시 일반 직장인들에게 10억은 원금 손실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꿈의 연구기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억이 있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시중 수신금리가 1%도 안 되는 데다 이자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가면 종합소득세가 붙는 바람에 이자로 1억을 벌어도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것도 100억이 은행에 있을 때의 얘기니 이자 소득만으로 먹고 사는 시나리오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설령 더 큰 돈이 있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화폐 가치가 유지돼야 그 돈이 값어치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텐데 사는 동안 경제 위기를 한 번도 안 겪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없을까요? 미래가 우리 생각대로 희망하는 대로 되기는 쉽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면 과거의 계획은 무의미해집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그에 따른 준비를 돌아봐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출근을 꼭 해야 하나요? 일부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변화의 상수는 분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비대면의 확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바라본 것만으로도 삶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진폭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면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 방식이 무인화되고 로봇 바리스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준비할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한 대의 TV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모여 있어도 각자 다른 디바이스를 보고 나아가 한 사람이 여러 화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기업 연구소에 가서 발표했더니 그 회사의 대리님이 자기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재택근무할 때 집에서 세 대의 디바이스를 놓고 일했답니다. 그러다 회사에 오니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대요. 회사는 PC 모니터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더 나쁜 건 회사에서는 부장님이 자꾸 모니터를 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면서 옆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화면에 평강 필름을 붙여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회사가 싫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일할 때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선배들은 유난 뜬다 그러니까요. 상사는 왜 모니터를 하나밖에 안 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책상이 넓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옆자리 박 과장은 가만히 있는데 김대리만 어떻게 세 개를 주느냐는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김대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집중하라고 하나의 스크린을 줬지만 오히려 김대리에게는 여러 대의 스크린이 업무에 최적화되는 형태라면 기존의 업무 방식과 준비가 과연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직 안에서도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밀레니얼뿐 아니라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익숙합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장벽이 낮고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의 중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태어난 다음에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의 말인데 한마디로 내가 새로 배워야 하는 신기한 게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저에게 스마트폰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쓸 때 적잖이 애를 먹었죠. 반면 1996년 이후 태어난 Z세대는 스마트폰이 너무 쉬운 기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영상으로 대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기계와의 대화를 배웠다는 것이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아기의 첫 마디가 아마존의 AI 스피커를 부르는 알렉사였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요. 실제로 2돌도 안 된 꼬마가 태블릿 PC를 척척 쓰는 걸 보고 신기해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오히려 책이 어렵습니다.
학대도 안 되고 클릭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손가락을 벌려보고 꾹꾹 눌려도 보다가 결국 책에 화를 냅니다. 이 아이에게 책은 적합한 미디어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전히 종이책이 좋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성이 좋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고 꽂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검색이 안 돼? 그걸 어떻게 봐? 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각자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를 가리켜 네이티브 프로듀스라고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창의적 활동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정도였다면 이들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 멀티미디어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더 많은 창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해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는 최근 졸업작품전을 메타버스 플랫폼 게드타운에서 열었습니다. 아이와 친구들은 각자가 만든 멋진 작품들을 디지털에 전시하고 아바타로 전시장에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기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이처럼 바뀔 테니 조직은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어떻게 조합해서 전체 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일하는 기존의 방식은 사무실에 물리적으로 출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회사가 있는 건물에 갔죠. 그러다 문득 내 업무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데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대적으로 재택근무 실험을 해보고 얻은 깨달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택근무는 2019년 4분기에서 코로나19 직전까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사전에는 있지만 실제가 없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유니콘 같은 거죠. 기껏 쓰여도 비트코인, 소자본, 투자 같은 단어와 함께 나왔습니다. 주로 불법 다단계 같은 글들에 재택근무가 쓰였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재택근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그거를 믿고 걸려왔습니다. 그건 위험한 방법이고 낚이면 곤란하니까요. 이처럼 우리 사이에 수용되지 않던 재택근무를 이번에 상당수의 건실한 기업들이 먼저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의 큰 기업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본사 근무를 물리적으로 두지 않고 재택근무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해보니 성과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직군이 집에서 일하는 경우와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의 성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개발 직군에 한정한 연구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에서도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었고 심지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40% 이상 출장 비용이 줄었지만 업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코로나 이후에도 출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반드시 출근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전체적인 손익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의 부동산 압박은 상당합니다. 집값이 뛰면 직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임금 수준도 올라갑니다. 구글이 초봉으로 12만 달러나 지불하는 이유는 인건 주거 비용이 월 3,000달러 이상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만큼의 비용이 직원들의 월세로 빠져나가는데 만약 이들이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한적한 아리조나주에 산다면 나아가 미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산다면 이보다 더 낮은 급여로도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직원도 행복하고 회사도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전세, 즉 반드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통념이 제거되면 효율을 추구하는 상상은 끝도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무실은 필요한가요? 나아가 어느 회사는 지원복지를 위해 전세 자금이나 월세를 보조해 주기도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일까요? 많은 기업이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 굳이 얼굴 보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반드시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을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택근무는 한시적인 비상대책이니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재택근무를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입니다. 막강한 대안으로 메타버스까지 등장한 마당이니 말입니다. 출발선의 원칙이 무너지면 매 단계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혁신이 확산됨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금은 천재가 짠 코드가 수억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한 명이 만든 에러는 엄청난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치 일마력처럼 한 사람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생산성도 일정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창의성과 그에 따른 성과가 균등하지 않다는 게 여러 산업에서 목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더 생산성 높은 인류가 존재할 것이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재택근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우수한 분들을 고용하지 못할 것이고 전체 조직의 성과도 떨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집합된 건물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일했다면 이제는 발리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양양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업무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업무의 산출물이 바뀌고 결과물을 내는 방식도 바뀌면 그에 따라 구성원들을 어떻게 배려할 때 일을 잘할 수 있는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평소대로 출근할 것이고 누구는 치앙마이에 한 달 있겠다며 백팩 메고 떠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업무를 돕는 시스템과 설비 또한 네트워크로 가상화되고 플랫폼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디지털 디바이스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는 내가 가는 곳이 사무실이 될 테니 특정 공간에 대한 기속감이 예전만큼 필수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받는 관행. 이처럼 빠른 변화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듭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가 모두 나름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생존을 위해 적응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맞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변화가 급격할수록 기존의 관성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의 시금석 하나는 격렬한 변화에 힘들게 적응하려 노력하면서 기존의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재택근무를 둘러싼 직원과 관리 사이의 인식 차이입니다. 일종의 흰 기록이 이슈이기도 합니다. 재택근무가 시행된 초창기에 직책별로 만족도를 물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 대리는 꽤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고의적 관리자일수록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재택근무로 김 대리의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사의 이런저런 지시도 포함됩니다. 김 대리는 잠깐 나 좀 도와줘요. 이 파일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이죠. 내 일이 아닌 남의 일 수발을 들던 시간과 수고가 사라져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사들은 왜 재택근무가 좋지 않다는 걸까요? 집에서 일하는데 적응이 안 되고 집안일과 뒤섞여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면 보고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무 이야기는 얼굴 보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업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할 때 다들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가 전자결제를 올리면 부장님은 그걸 굳이 종이로 뽑아오라고 시킵니다. 그걸 읽어본 다음 빨간 펜으로 고쳐주면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는 거였죠. 자신의 업무가 지원되려 하는 일을 감시, 감독, 지도, 판단하는 것이라 규정하는 분들은 현재의 변화가 단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원 거리에 있으면 감시할 수 있는데 각자 흩어져 보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으니 일종의 조바심 내지 공포심이 생깁니다. 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 믿어온데 막상 일을 잘하면 관리자인 내가 필요 없어질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겠지만 내가 독려할 여지가 있도록 조금은 느슨하게 하기를 바라는 애매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심리가 뒷짐지고 다니며 직원들 모니터를 들여다보면 사무실 순시로 나타났다면 재택근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해보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신저라는 훌륭한 채널로 자꾸 물어봅니다. 김대리 지금 뭐하고 있나요? 보고서 3쪽 쓰고 있습니다. 이때 김대리 응답이 늦으면 의심합니다. 자리 비우고 논다는 거죠. 사내 메신저는 몇 분 동안 컴퓨터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초록불이 노란불이나 빨간불로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 색이 바뀌자마자 득달같이 부장님의 말을 무진히 지치고 일받은 김대리는 앱을 깝니다. 이름이 자리 안 비움입니다. 주기적으로 마우스를 흔들어 주어서 상대방 메신저의 자리 비움 상태를 표시되지 않도록 해주는 앱입니다. 실로 엄청난 참가 방패의 대결입니다. 이런 꼼수가 난무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차를 마시건 음악을 듣건 성과를 내면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직원에게 큰 배남을 요구하며 과정을 관리하려고 하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바나 앞에서도 사람마다 수용성이 다릅니다. 서로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환경 변화가 상수라면 우리의 욕망은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변화라도 그 결과는 각기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다수의 조직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해봤습니다.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수용성이 높건 낮건 어쩔 수 없이 다 해본 거죠. 재택근무가 맞닿지 않았던 관리자들도 초반에 혼란기를 거쳐 새로운 제도에 어느 정도 적응합니다. 성과가 떨어지지 않았으니 적어도 재택근무를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코로나 이후에도 다양한 근무 방식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합의가 빨라져 생활의 변화나 기술의 수용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반이 흔들린다. 우리가 그동안 재택근무를 기피했던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기보다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만나왔으니 누군가가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어도 굳이 왜? 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루 세 끼를 먹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익은 자연스러운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습은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노하우이자 버릇이어서 그것을 깨려면 사고의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게다가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었고요. 그러다 이번에 해보니 해볼만 하다는 걸 실감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비단 재택근무뿐일까요? 학생은 학교에 가야지라는 믿음은요. 온라인 교육이 대신했습니다. 또 있죠. 노동하지 않는데 돈을 주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것이 우리 사회 많은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나 이번 재난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많아지자 전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복지를 넘어 생존의 차원이 되자 합의가 빨라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던 믿음이 하나둘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고용되면 그 울타리 안에서 평생 보상받을 것이라는 항구적 약속이나 그에 대한 고마움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신고용이라는 과거의 무시적 계약이 무효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가치관의 액상화라 표현합니다. 액상화란 지진이 일어난 후 집안이 약해져서 기존의 건물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기저의 가치관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 후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변화가 다른 것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흔들리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원격 업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도 이메일이니 스카이프니 이미 다 마련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걸 사용할 명분과 합의가 없었을 뿐 그러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도해 본 것을 계기로 혜택을 느낀 이들이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화 또한 새로운 시도에 상당 부분 유연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일하는 방식을 수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프로세스가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변신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대면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어서 만나왔죠. 그러다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않을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인 예가 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회식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줄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와중에 홈파티는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식과 홈파티 모두 가까운 이들이 모여 식사하는 행위인데 어떤 건 줄어드는데 어떤 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회식과 홈파티가 등장하는지 살펴보았더니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몇 주 만에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죠. 그래서 부장님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잘 지냈죠? 우리 부서 사람들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이따 업무 끝나고 다 같이 맥주 한잔 어때요? 그러자 팀원이 말합니다. 부장님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아직은 조심하는 게 좋으니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나면 회식해요. 그래서 부장님이 아쉬워했는데 퇴근길에 식당을 지나다 보니 자기 빼고 팀원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부른 변화를 많은 분들은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택적 대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회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도 부장님과 함께하는 수직적인 형태의 회식은 싫지만 팀원들끼리 격이 없이 어울리는 수평적인 모임은 좋다는 속내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탄주를 돌리고 건배사를 강요하는 부장님을 제거하기 위한 핑계로 쓰인 거죠. 2차 노래방도 줄었습니다. 회식이 2차는 노래방 가는 게 정해진 코스였는데 1차 회식도 하지 않는 마당에 2차가 웬 말인가요? 그래서 회식과 함께 나오는 노래방은 몇 년째 줄고 대신 혼자 노래 부르는 코인 노래방이 뜹니다. 2차 노래방은 스트레스였는데 혼자서 가는 노래방은 좋아서 가는 것이니 재미있다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모든 변화를 몰고 온 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던 변화죠. 누적된 욕망을 바이러스가 마지막으로 건드린 거예요. 이미 무거운 덩집 위에 마지막 깃털이 떨어져 날개의 허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혼자 가는 코인 노래방은 산업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선택적 대면 욕구를 수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삼겹살 집에 1인용 불판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전부터 관측되던 변화입니다. 점심때도 팀이 우르르 몰려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원하는 메뉴를 따로 먹거나 개인 용문을 보며 각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하나하나가 산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섬세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신사업 준비나 홍보의 방법도 좀 더 날카롭게 배릴 수 있으므로 관찰은 우리 업의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변화를 언제나 겪고 있으므로 관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업을 현재의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더욱이 어느 변화든 처음에는 조짐이 작았다가 나중에 커지죠. 그러므로 조짐이 작을 때 미리 인식하고 그 작은 욕망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욕망이 팽창했을 때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의 작은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개척해서 변화의 그래프를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때 코로나가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면 지금의 변화를 있게 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언제나 변화는 있었고 단지 훨씬 빨라졌을 뿐이라면요. 실제로 핵심이 축적되면서 각자가 몸담은 업의 변화도 너무 크고 빨라져서 발 맞추기 힘들 정도입니다. PA 퍼널에서 프로포티스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스펜딩으로 역추적해줘야 합니다. ROAS 중심으로 판단하든 CVR로 하든 시퀀스를 매트릭으로 받지 못할 거면 액티비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리그레션 베이스로 하든 KNN으로 하든 SVM으로 하든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하는 분들이 최적화를 위해 어떻게 모델링 할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같은 마케터라도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생경한 용어 투성이입니다. 마치 담낭암 진단을 받아 1차적으로 간문맥 색전수를 시행한 후 2차로 학대 후 관절 제수를 시행했습니다. 같이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의학용어로 설명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모든 일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채로 신입을 뽑아 순환보직을 돌리던 시절에는 어떤 업무도 사내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문화되는 것입니다. 숙련도와 해박함이 없으면 내 직무를 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만큼의 시간을 축적하지 못하면 나의 전문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호미를 아마존에서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호미 만드는 사람이라면 판로가 늘어나니 일단은 좋겠죠. 대신 아마존의 랭킹 모델을 이해해야 해요. 예전에는 호미를 팔고 싶으면 장터에 나가 목청 높이 호객을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세계화, 플랫폼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이 어렵습니다. 요구받는 역량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상화되기 시작했죠. 비대면, 무인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상품의 장점과 훌륭한 조건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만나서 소통하고 설득하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나의 의견을 정돈하고 전달하고 회복할 것인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가 더해집니다. 기계와 회복할수록 우리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지만
직업적 안정성은 예전 같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떤 형태의 일을 할 것인지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과 개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새로 확보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무한 확장이 어렵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 이슈 때문에라도 예전과 같은 대량 생산량과 대량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헐값에 많이 파는 대신 더 정교하게 경쟁력을 다듬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유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식에 잘 적응했던 분들이 당황합니다. 새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며 이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전환기 또는 성숙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기존의 커리어 경쟁력이 와해됐을 때 어떻게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지가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됩니다.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니 저 같은 꼰대들은 한 번에 다 순장되는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재택근무를 하면 개인별 업무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되니 입으로 일하던 월급 루팡은 다 죽고 사내 정치도 안 통할 거라는 글의 결론이었습니다. 2021년 1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1년 가까이 재택근무 방식을 시행해 본 결과 그게 통한다는 걸 파악한 거죠. 스스로를 꼰대라 하는 것을 보니 연차가 어느 정도 되는 관리직일 텐데 재택근무 체제에서 관리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했겠죠. 자신의 기여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테고요. 지금 이분은 자신이 일하지 않고 있었음을 드러나는 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저 문장은 틀렸습니다. 순장은 같이 죽는 건데 저분은 혼자 사라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팀 안에서 백지장에 손만 대고 있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안 했던 사람들이 적지만은 않을 겁니다. 바쁘시죠? 라는 인사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본인은 안 바쁜 사람들 말입니다. 위의 게시글의 교훈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나의 생산성을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세계대전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 각자는 생존을 위한 분투도 치열하게 치러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관성이 깨졌기 때문이죠. 관성이 있으면 실행하면 되는데 이제는 관성이 무너졌으므로 실행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생각이란 사실은 몹시 피곤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생각은 혼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협의하여 그중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데 이 단계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 생각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서 힘든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스마트 농업 경진대회가 열렸는데 데이터 과학을 들고 나온 대학생들이 베테랑 농부를 이겼습니다. 초보자가 이긴 것입니다. 베테랑 농부도 잠은 자야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농가 원령, 즉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수확한다는 스케줄은 전체적인 것이어서 그날의 세부 일정과 문제 해결은 대부분 경험칙으로 풀어냈죠. 그런데 이제는 토양이나 날씨가 달라지는 수준을 넘어 기후가 바뀌고 있어요. 전대미문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베테랑 농부의 지혜가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변화를 촘촘히 바라보고 심지어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기후변화 앞에 이제 베테랑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것이 비단 농업에만 닥친 일일까요? 참고로 경연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은 대회 종료 후에 그 모델을 들고 창업을 했다 합니다. 기존의 관성이 힘을 쓰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의 새로운 행동의 계층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계층은 4가지로 첫째는 원격청입니다.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한 자원이 모두 디지털에 있어서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투자자, 개발자들은 비대면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심지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적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염려는 없지만 위험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기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종사자가 단직인 예죠. 세 번째는 실직자들입니다. 이번 코로나에 외식업이나 여행업은 일자리가 줄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심란한데 더 무섭게도 마지막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잊혀진 청,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수, 감자, 홈리서, 무국적 노동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생계의 레벨이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늘어나면 누가 이들을 책임질 것이냐는 이슈가 나오죠. 아마도 공공이 되겠죠. 공공이 포괄하는 영역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존까지 확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의 시스템은 더 큰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따라서 세금을 증가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수준이니 예측도 아니고 이해의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더 큰 정부와 재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세가 되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려 할 거예요. 계속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면 생존에 내몰린 개인들은 어떤 해법을 찾을까요? 자신의 일을 분산시킵니다. 종신고용이나 전일제 근무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수행하는 접근법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죠. 쉬는 시간에 잠시, 퇴근길에 잠시 배달한다는 이야기들. 예전에는 배달을 힘들고 부하가치 낮은 일이라 폄하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고급 성룡처럼 물고 배달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식의 긱 이코노미가 예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죠. 직장인이 파트타이머부터 시작해서 파워블로거, 유튜브 등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에 올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인은 보상체계가 충분하고 그 시스템이 항구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도 기관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환경 변화도 빨라서 올인이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포트플로우 전략이 생존에도 적용됩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표현화되지 않고 권장됨에 따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은 오늘날의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정표인지도 모릅니다. 공통의 경험, 더 큰 상상의 가능성,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정할까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고 발전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개개인의 적응 시도는 공동체의 새로운 약속 규칙이 됩니다. 합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감이 있어야 합의가 돼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일으킬 것인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공통의 경험을 하면 합의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험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의사결정에 굉장히 소중한 인풋이 됩니다. 공통의 경험은 집단의 가치관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인풋이 되고요. 예컨대 세대를 정의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겪은 이들이 했던 공감은 다른 세대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미국의 친묵 세대는 1925년에서 45년생으로 대공황 메카 시점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깊고 1946년에서 64년생인 베이비 부모는 베트남 전쟁, 인권운동, 케네디 암살, 우주 탐험 및 성장기에 중요한 경험이 있다 합니다. 그 뒤를 잇는 X세대는 베를린 장벽 붕괴, MTV, 걸프전 등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밀레니엄은 9.11 테러, 소셜미디어 등장, Y2K 등의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제1세대는 경기 대침제, ISI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중요한 인풋이 되었다네요. 이러한 성장 위의 경험이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고 일단 가치관이 형성된 후에는 다른 세대 간의 합의가 아무래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미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이 담겨 있어서 해당 사건 사고를 다 알아야 메타포나 스토리를 오롯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Z세대가 온전히 즐기기는 쉽지 않겠죠. 한국 영화, 국제시장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장년층이 이 영화를 보면 그땐 그랬지 라며 해석해졌지만
젊은 세대에겐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일 겁니다. 한국의 장년층이 추억하는 그때는 어땠을까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때로는 노동권이 저해되는 부분도 감내해야 한다는 암묵적 맹시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으로 꼽히는 빨리빨리 또한 이 시기에 자리 잡혔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로 뭐든 열심히 많이 빨리 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지만 그럴수록 빨리 만들어 많이 팔아 충당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래 일하는 것이 미득인 양 숭상됩니다. 밤 10시에 퇴근하는 김대리는 훌륭한 직원이라 칭찬받습니다. 설령 게임을 하다 갔더라도 훌륭해요. 늦게까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자동화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일을 합니다. 노동에 대한 과거의 정의와 지금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부가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하는데 이 구조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성장기의 개발시대의 논리를 교육받은 기성세대죠.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으로 수위를 다툽니다. 이미 경제성장의 기울기가 원만해졌는데도 아직도 급격한 성장에 맞는 과거의 방식을 놓지 못하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속성장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적응의 노력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한 지금의 공통 경험이 소중한 인풋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공통의 경험은 공통의 상상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에게 흥미로운 형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허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허구를 집단적으로 함께 믿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물자를 잃으면 당연히 상심하게 됩니다. 그때 상심한 채로 무력감에 빠지며 다시는 배를 만들고 탐험에 나설 수 없겠죠. 그때 인간은 무엇인가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절대 존재가 바다 밑에 있는데 우리가 했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경고하려고 배를 침몰시킨 것이 아닐까. 우리의 목숨과 재물을 보존하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살고 재물을 바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심청이 인당수의 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야 안온감을 느끼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통의 믿음을 가진 등에 협력할 수 있고 화폐나 국가 같은 것을 만들어 더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으며 그 덕분에 근육도 변변찮은 인류가 이 행성의 지배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통입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돈이라고 했을 때 혼자 믿으면 교환이 안 되고 모두 다 믿어야 화폐로서 교환되고 가치가 보존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통의 상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점은 경험과 상상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단기간에 전 인류에게 공통의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그에 따른 반향은 앞으로 사회를 바꾸는 데 엄청난 추진력이 되겠죠. 자신의 가치관을 의심하라.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이고요. 다만 좀 더 힘들어진 건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준비를 해놨으면 기회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변화를 불평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각자는 더 먼저가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옛날은 좋고 지금은 나쁘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혜로운 합의에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는 유연근무, 재택근무, 원격지 근무 등의 제도를 시험해봤고 새로운 방식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어떤 동료와 어떻게 함께할지 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조직 문화에 녹이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목표를 그릴 때 어뢰 출발점과 결승점이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길을 상상하지만 현실의 길은 함정투성이입니다.
한국은 1997년에 외환위기로 한번 와해되었죠. 그 다음 2008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으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있었고요. 다시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AI나 로보틱스, 메타버스는 어떤 변화를 만들게 될까요? 이 모든 형태의 변화가 인류에게는 진보를 위한 역경이거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각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시킬 것인지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가치관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앞으로도 유효하겠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동을 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 남기고 아닌 것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다시 정의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변화와 위기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한 출발점을 정말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예기치 못한 혹은 예상을 뛰어넘는 큰 변화를 남겨주게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 사이에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전화를 받아주는 콜센터 직원들도 다 정규직이었어요. 노동이나 처우의 차이가 적었죠. 그러다 큰 위기를 맞았으니 비주력 업무는 외주화를 통해 유연하게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사회적 저항이 컸지만 어찌됐든 시행되었고 그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이제는 정규직을 얻기 위한 분투가 사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그에 따른 갈등이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의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난 후 우리 사회에 어려움으로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일어난 금융권 이슈였고 그러다 보니 해결책도 양적 완화였습니다. 많은 화폐가 일시에 풀린 거죠. 그러자 안전자산에 과도한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무척 높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우리의 행복감에 저하됩니다. 합의의 기준을 공존으로 두어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군집 생활을 통해 적응해온 종입니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리 종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질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체가 공존하기 위해 각자에 대한 배려를 키운다는 전제가 현명한 합의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충분히 훌륭하고 똑똑한 합의 시스템이 갖추고 있고 나아가 훌륭한 기술이 등장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에게 보유된 더 많은 자유가 더 많은 창의적 변화를 가능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